네,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제19차 당대회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포부 그리고 권력 확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회의 개최 경과와 의미를 짚어보고요.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봅니다.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중국의 당대회 개최 경과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대회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예. 24일까지 약 7일간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회의를 갖다 전대라고 부르는데요.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중국 정책 결정의 의사결정의 최고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회는 특히 시진핑 집권 2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 전국 공산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중전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회의에서 중앙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예. 권력의 항방에 대해서도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5인과 7일의 윤곽이 나왔죠. 네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회의 시작 전부터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주석이 1인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하느냐 하는 예. 여부에 달려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나 덩소평 시대는 1인 권력 체제가 유지되었고 네, 독재 체제였죠. 예, 그 이후에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시절에는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총서기가 5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대표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의 가장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장에 기입이 되고 예. 또 상무인 5명 모두가 새로 임명된 상무위원 5명 모두가 시진핑에 가까운 어떤 인사들로 채워져서 절대 권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동안 관례가 되어 있던 후계자 지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임지에서 보면은 시황제다, 시엠프러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예. 절대 권력이 됐군요. 이렇게 시진핑의 절대 권력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이 경제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리커창 총리가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리커창 총리는 자유를 강조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경제 권한까지도 장악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 권력의 개입이 좀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고 나서 중국의 신창타이를 부추기면서 중속 성장 기조의 공급 계획을 밀어붙여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정책 흐름이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래서 코트라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공급 개혁 측면과 아울러서 국유기업 개혁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든지 금융 리스크 방지 1대1로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좀 넘어가서요. 산업별로는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에 관련된 보고서가 코트라에서 잘 나온 게 있던데요. 이걸 한 중심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혁신 중국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진핑 주석 1기에 집권 시부터 주창해왔던 이제 공급 척개혁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중국에서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이 이제 발표됐었죠. 예. 발표됐는데 이런 전략하고 그다음에 인터넷하고 정통 산업의 융합 전략인 인터넷 플러스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 전략들이 이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산업별로는 통신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제조, 신소재, 의학, 디지털 경제 부분의 발전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또 그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혁신 이런 점을 또 굉장히 중국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중국의 공급 첫 계획은 공급 가격 해소에 역점을 두었는데 양질의 공급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혁신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보면은 뭐 요즘 우리가 좀 과거 획기적인 논쟁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중국이 이런 기업가 정신을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씁쓸한 사회주의 국가가 기업가 정신을 외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아름다운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아름다운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인이 먹고 즐기는 그런 어떤 부분을 강화하겠다. 아, 그렇군요. 그런 정책을 이제 강화하겠다. 물론 이제 소강사회라는 게 그런 면을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미디어 분야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또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중국은 어떤 생태 환경 건설을 중시하는 그런 환경 보호 분야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은 하급 갈릴 때부터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예. 어떤 정책을 해서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산업들이 더 이제 그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친환경이라든지 녹색 저탄소 환경보호 산업이라든지 자연 생태 보건 산업, 그다음 녹색 소비, 환경 기술, 뭐 청정 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이 더 부상할 전망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좀 압박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것들이 앞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의 당대회 폐막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이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